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했습니다. 양증시가 금요일에 이제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면서 2,500선이 깨졌고요. 이 기관 투자자는 4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매도 없었고 기관 투자자가 75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연일 이제 올라가던 코스피가 금요일에는 조금 이탈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승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21선 올라와주고 있고 61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점점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바닥 라인 점점 다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방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서 상방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하면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오고요.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 올해 마지막 해에 올해 마지막 달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에 대한 반등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정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다음 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이 위치를 횡보하거나 조금 더 반등을 하거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500선, 2600선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도를 좀 했는데요. 11월 달 들어서는 줄곧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2천억 정도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볍게 조정을 주었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이 또 한번 매수로 이어지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또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한 4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많은 물량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상승에 대한 폭은 코스피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는 큰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800포인트 지켜주면서 코스닥은 전체적인 이 가격대가 사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도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런 기술주 종목들이 또 힘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코스닥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더 코스피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계속 좀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크게 이 물량을 계속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없이 그냥 거래를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크게 지금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3.5원 정도 올라서 1,306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아래로 떨어졌던 환율이 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지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는 걸 보아서는 다음 달 인플레이션 지표도 좀 예상만큼
혹은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CPI 지표가 더 떨어지게 되고 FOMC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갈지는 사실 미지수고요. 예상대로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세가 나타난다면 환율은 다시 한번 떨어져서 이전 저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50선 정도, 그 아래 정도 네,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양 증시 지금은 조금은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전쟁도 좀 피로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래서 확전 양상보다는 서로의 이득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 협의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한번 이 물가 지표도 안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이 제재를 가하면서 물동량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런 공급이 그죠 차질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물가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 확실히 이 물가 지표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선물 지표 보았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 유가가 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2.8달러까지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간다 싶었던 그런 에너지 가격들이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달에 있을 또 CPI 지표도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계속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천천히 이 추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45, 4.47% 정도. 그래서 좀 떨어지다가 잠깐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4%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의 그런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채 시장도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간다면 큰 무리 없이 증시가 계속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드앤숄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사실 뭐 크게 변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변수보다는 그런 변수들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하나씩 해결되면서 안개가 걷히면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좀 접근을 하시고요. 분명히 이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 다음 시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원 상승해서 0.54% 상승했고요. 15,0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크게 많지 않았고요.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5,0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도 중간에 이제 떨어졌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세를 좀 반납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한 1% 가까이 떨어졌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약하게 상승하면서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은 168만 주로 어제보다 그죠 목요일보다 좀 줄었고요. 평소처럼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0만 주, 130만 주 요 수준으로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사실 뭐 크게 지금 이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체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이기 때문에 1%의 거래량이 640만 주인데요. 그 640만 주를 채 넘지 못하는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만큼 거래 회전율이 부족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를 할 만한 수급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1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꾸역꾸역 또 반등을 해가지고 15,000원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지금 두 번 정도 찍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거래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는 수급이 거래량이 부족하더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확실히 좀 올라가긴 하더라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거래량이 무조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뭐 7%, 10% 이상의 그런 상승은 사실 거래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거래량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지금은 거래가 부족하긴 하지만 올라가기는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따라 그래서 거래량 없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금 회복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계속 좋게 만들어진다면 확실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매수 수급이 붙어가지고 이 우문구름 60일선을 돌파해주면 확실히 좋은 페이스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은 완벽하게 위로 들었고요. 60일선과 아직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긴 하지만 점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 이평선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요때 이제 코스피도 떨어지긴 했지만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식 회계라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이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뭐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또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는 것은 고의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가기에는 또 다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종의 그 벌금 형태의 그런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것도 금방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0원에서 사실 주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붙어주면 확실히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주가가 똑같더라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의미가 없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우리가 이 평소에 뚫지 못했던 그런 고점을 뚫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저점이 깨지면 사실 좀 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떡하니 저점을 받치면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하방으로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시 주가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뚫지 못했던 이런 고점들을 어떻게 뚫어갈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반등했고요.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3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2만 주, 투신이 6만 3천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5만 9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는 투신, 연기금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뭐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사실 뭐 크게 이 매도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뭐 물량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 같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매수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물량도 아닙니다. 보험, 사모펀드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지금은 별로 눈에 띄는 수급은 없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1월 6일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수백만 주씩 하루에 이렇게 몰아서 매수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물량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누적 집계를 하면 그래도 수백만 주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주, 4주 동안.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수급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MSCI에 맞춰서 지금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주시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1154만 주 진행이 되었고요. 11월 24일자로는 뭐 거래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계속 공매도 1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11월 13일, 11월 14일 이때가 좀 이제 특이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잔고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0만 주가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상환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그죠, 다음 주 해가지고 좀 바짝 상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그 물량이 좀 많이 상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상환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처럼 상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공매도가 채워지면서 주가가 내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모관서울 이쪽에서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증권에서 확실히 많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날도 35만 주 순매수를 했고 JP모간에서도 11만 주 정도 매수가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에도 신한증권이 매수에 위치를 했고요. 근데 삼성증권 위주로도 이렇게 3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20일 동안에 집계를 하면 계속 신한증권의 매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이 상환이 아마 이 신한증권 창구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반대는 이제 골드만삭스인데요. 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또 11월 30일 정도에 이 물량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자로 대차 잔고가 116만 주가 대량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쭉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17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620만 주로 확실히 최근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대차 잔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같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20만 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만 주로 30만 주 정도가 이렇게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보유율은 13.11% 수준으로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사실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물량이 집계가 되면 마지막에 줄어드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줄어가지고 매도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계속 붙을지, 그때 모건스탠리가 나타날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건스탠리가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움직임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대로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면서
모건 스탠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붙어준다면 이전에 그 만들어지던 갑작스러운 상승들, 그죠? 요런 움직임들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5,000원도 언제든지 한 5일 정도면 18,000원, 19,000원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다 보았고, 종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할 때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리고 탈탄소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에너지 공백을 막아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집중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다양한 접근으로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소식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소형 모듈 원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투자한 X에너지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인허가를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NRC와 국방부에 규제 협의 계획을 전달을 했고 XE100에 대한 기술과 인허가 전략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E100이 이미 이제 워싱턴 쪽에 수십 기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런 기술적인 인허가, NRC 인허가가 되면 X에너지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X에너지에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5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NRC 인허가까지 받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런 차세대 SMR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수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본격적인 그런 이 X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차세대 SMR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MR에 양쪽 다 투자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투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 취소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영향이 크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는 내년 사업 계획에 SMR 사업 기조를 기존과 같이 유지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근 무산된 뉴스케일 파워의 1호 프로젝트 무탄소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지 제반 여건상 발생한 일종의 재무적 결정에 가깝다라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그런 이제 건설 지역에 대한 한계도 있었다라는 것이 평가인 것 같고요. 특히 그 건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다호주의 연구소 내에 사막 부지에 건설되어서 설계와 인건비 측면에서 불리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제 부지가 달라지면 그런 이 가격이 훨씬 경제성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한 한계도 있었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이 SMR 기술을 가진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인허가 신청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다음 SMR 기술이라도 당장 SMR을 상용화하기 위한 이 과정과 그리고 규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SMR을 지금 빠르게 검토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와 폴란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루마니아와 미국, 이렇게 일본, 한국 해가지고 펀드도 만들어서 그 SMR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호 프로젝트는 무산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기술이고요.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또 이 기술력을 확보해야 또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제2의 그런 소송전이 나오지 않겠죠. 나중에 SMR 시장 가서 또 이 원천 기술 때문에 소송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입찰을 이제 최종 입찰서를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입찰자를 선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이제 체코 공영 라디오 방송사 라디오 주르날에서 보도를 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 3파전이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EDF가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규 입찰자들의 자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련원자력은 지적재산권 소송,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민간기업, 그다음에 프랑스 EDF는 건설 역량이 리스크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이렇게 APR 1400에 대한 수출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그래서 그 항소에 대한 판결도 봐야 되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또 어떻게 이 지재권 소송을 풀어나가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미지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의 벡텔이 민간 기업인데 원전 건설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지금 이제 원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비용이 늘면서 경영난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카메코와 브룩필드의 그런 이 펀드 쪽으로 이 경영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다음에 EDF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원전을 적시에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가라든지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미 4기 원전 건설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만약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 1기에서 남은 3기가 이제 추진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건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EDF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이 라디오 주르날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체코 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높은 점수를 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술력 입장, 그다음에 제조 입장, 단가, 그다음에 납기 입장에서는 확실히 신뢰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지재권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재권 리스크도 사실 웨스팅하우스 자체만으로 이렇게 소송을 건 거고 아직까지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소송전으로 목표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이 적절한 협상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확실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외 말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1차 이 정기본을 계획을 하고 있죠. 전력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신규 원전 반영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달 말, 그죠? 12월 달에는 실무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 그래서 12월 회의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쉽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도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울 쪽이란 한울 세울인가요? 그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대진 쪽에서도 검토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신규 건설에 대한 그런 이 의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국제적인 그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또 이제 줄여야 하는 탄소 감축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또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고 개통이 안정적일 것인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송전망 부족과 데이터 확산, 데이터 센터의 확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내달 말이면 이제 그 기본 계획이 짜진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또 이제 그런 이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추진하고 있는 그 LNG 가스터빈 쪽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와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에너지 발전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그와 함께 또 이제 포괄적인 에너지 이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CFE라고 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좀 국제적인 동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UAE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도 이번에 이 CFE에 대한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그럴 거고 미국 쪽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이 CFE에 대한 이 동의를 얻는 것이 확대가 된다면 단순히 아리백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떠나서 이제 국제적인 이 에너지 정책을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한 장점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우디도 그렇고, 네, 지금 영국도 그렇고 CFE에 대한 공개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유리한 그런 이 국가들도 있지만 그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그런 에너지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이 많은 이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기후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이 신재생이 좀 불리한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FE가 합리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적인 동조가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이번에 11월 30일부터 열리는 UAE에서 열리는 기후 전 세계 기후 회의고요.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공개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CFE에 대한 이 동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지금 필리핀에서도 한국형 가스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홍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쪽도 그렇고, 이 필리핀 이런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이 지금 많은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LNG를 벗어나서 수소 혼소이기 때문에 수소 100% 혼소까지, 전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주기기에 이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LNG와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이 연구되면서, 네, 그렇게 좀 호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LNG라든지 수소로,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주면 또 한번 그 에너지 시장의 교체에 대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이 또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중동 쪽에서, 네, 큰 이 LNG 발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사우디 쪽이죠. 근데 뭐 지금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믿고 좀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만한 상황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믿고 좀 한번 같이 가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내일부터 해서 이 MSCI 리밸런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발표와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런 주설비공사에 대한 이 입찰 발표와 그다음에 뭐 이 중동 쪽의 이 에너지 시장 혹은 폴란드 쪽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소식, 그죠? 기후환경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래는 11월 달에 발표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은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한번 보고, 일단 뭐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헤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